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문학을 읽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읽고 계실 겁니다. 재밌어서, 학생이라면 시험에 나와서, 고전 문학이라고 하니 궁금해서 등등. 다양한 세계 문학을 읽으면 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이분법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동양인이 서양 문학을, 서양인이 동양 문학을 읽으며 다른 문화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죠. 실제로 제 주변에는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어 각종 서양 고전 문학을 섭렵해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문학은 미국의 영혼, 미국의 아이콘, 심지어 미국인의 성경이라는 다소 불경스러운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미국인의 소울 문학으로 불려지는 모비딕입니다.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국입니다. 경제, 정치, 군사 등 하드파워는 물론 문화, 교육, 예술 등 소프트파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곳곳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책에 대해 미국인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있으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미국인 자체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비딕에 대한 평가는 매우 화려합니다. 우선 서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소설이다. 미국 문학의 대명사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국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서양 문학의 본질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문화 또는 서양 문학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소설은 나를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라는 유명한 대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의문이 듭니다. 나를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저는 처음에 첫 문장을 읽고 제가 실수로 다른 책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오타인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 책의 화자는 무슬림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죠. 이스마엘? 아니 왜 이스마엘? 미국인의 소울 문학이라고 들었는데 첫 문장부터 이스마엘이 나오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슬림이라 불리는 이슬람교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랍인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요. 이스마엘은 기독교의 구약 성경 창세기와 이슬람교의 꾸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자신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라고 권하게 되죠. 결국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후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툼을 벌이게 되고 아들을 낳은 하갈의 태도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신의 아들 이삭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한 뒤 하갈을 구박하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나가버리게 되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삭의 자손은 유대인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랍인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의 이스마엘은 조금 다릅니다. 알라의 축복을 받은 아들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가 됐든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된 미국, 더군다나 모비딕의 출판 연도인 1851년은 미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다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설의 화자는 본인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자인 이스마엘은 추방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주류 사회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작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자인 이스마엘은 종종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던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 고래잡이 배를 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섬 코코보코 출신의 원주민 퀵해그를 만납니다. 원주민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바깥 세계를 동경하여 문명사회로 나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떠돌고 있었던 퀵해그는
이스마엘의 눈에 처음에는 야만인처럼 보여 두려웠지만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에이헵 선장의 고래잡이 배에 오릅니다. 고래잡이 배 피커드호에는 항해사가 3명 있었는데 스타벅, 스티브, 플래스크입니다. 스타벅은 스타벅스랑 이름이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페 스타벅스가 모비딕의 항해사 이름 스타벅에서 왔다고 하네요.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라 스티브스 커피 또는 플래스크 커피가 될 수도 있었겠군요. 출항 후 며칠이 지나서야 에이헵 선장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에이헵 선장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목덜미와 얼굴에는 긴 흉터까지 있었습니다. 선장은 예전에 모비딕이라는 고래에게 당해 한쪽 다리를 잃어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가지고 있었고 모비딕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때때로 선장은 복수심에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스마엘을 비롯한 선원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항해 후 처음으로 고래를 만나게 되는 피커드호의 선원들. 4대 작은 보트로 나누어 밤새 사투를 벌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어두운 바다에서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친 파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바다는 단 한순간도 기다려주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선원들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피커드호는 태평양에서 모비딕을 찾게 되고 에이헵 선장과 선원들은 3일간의 대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엄청난 폭풍으로 나침반은 고장나버리고 선원들은 빠져 죽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첫째 날, 배 한 척이 부서졌습니다. 둘째 날, 또 다른 배가 침몰해버리고 에이헵 선장의 의족이 뜯기고 말았습니다. 셋째 날, 에이헵 선장은 작살을 모비딕에게 던지는 데 성공했지만 작살 밧줄에 목이 감겨버리고 결국 모비딕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난 모비딕이 사라지며 피커드호를 들이받게 되고 나중에 구조되는 이스마엘 외에는 전원 차가운 바다와 함께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구조되고 회고록인 모비딕을 남기게 됩니다. 거대한 흰고래 모비딕에 자신의 인생을 건 에이헵 선장은 그래서 결국 고래를 죽이는 데 성공했을까요? 일단 작살을 던지기는 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소설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작가의 생각에 고래의 생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스토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망명객으로 여긴 한 남자가 먼 바다로 나아갔고 거기서 모비딕이라 불리우는 거대한 흰고래와 싸우는 사나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읽어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스토리라인 중간중간 고래잡이에 쓰이는 도구에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또는 고래 종류만 몇 페이지에 걸쳐 나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장에는 철학적 질문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지난 세기 초까지 이 소설은 도서관의 문학 코너가 아닌 수산업 코너에 책이 진열되었을 정도로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소설은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등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비딕의 한 구절과 함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 항해를 한번 끝냈다 해도 뒤에는 두 번째 항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두 번째 항해를 끝냈다 해도 뒤에는 세 번째 항해가 그 뒤에도 또 다른 항해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고란 그처럼 모두 끝이 없고 견뎌내기 힘든 것들이다. 폭풍우가 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